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앞선 시간까지 이제 소재 성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계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 평가, 성형성은 이제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향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제품 가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간에 이제 판재 성형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판재 성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판재 성형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뭐 결함이 생기냐,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뭐 성형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성공, 실패, 실패 유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물론 맨 처음에 금형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평 가공이라든지 금형 아니면은 공정 조건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성 가공을 했을 때 성형 한계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될 건데, 이 성형 한계를 파악하고 요거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금형을 먼저 1차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 깨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금형을 만들었을 때 뭐 안전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은 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은 좀 약간 변형이 좀 많이 걸린다 싶은 부분도 이제 존재를 하겠죠. 네, 변형이 좀 많이 걸린다는 부분도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 뭐 그냥 눈대중으로 봐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할 때 뭐 이제 뭐 일단 요 성형성 한계도, 그러니까 뭐 FLD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FL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금형을 만들고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쳐야지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거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어, 미리 미리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가게 되면은 횟수를 좀,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횟수가 막 한 번만에 딱 되고 그런 경우 잘 없긴 하겠지만은 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성형 해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형 해석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론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CAD랑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개념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 제품화에 요구되는 시간하고 비용을 이제 절감을 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생형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성형 해석에 대한 내용하고 뭐 그런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성형 해석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6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죠. 애니악이 이제 최초의 컴퓨터인 이제 애니악이 50년대 후반에 나와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고 약간 조금 그냥 이론적인 수식을, 네, 수학적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주로
뭐 선으로 좀 그어가지고 뭐 그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는 얼마의 힘이 걸린다, 이 부분에는 얼마의 힘이 걸리겠다, 이 부분에는 얼마의 힘이 걸리겠다를 좀 간단한 문제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어, 계산 계획법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이제 수학적 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1900년대, 1800 후반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여전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단순한 모양에서야 뭐 이런 식으로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금형을 사용할 때는 이 금형들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금형 복잡한 걸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성형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수학적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손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금형을 만들고 네, 뭐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되었는데 이제 50년대 후반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복잡한 그 금형들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좀 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연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엄청 촘촘하게 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산을 조금 약간 얼기설기, 네, 좀 약간 대충 이제 그 얼기설기 좀 돌리다 보니까 현실하고 이론 사이에서 약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몇 개 덩어리로 좀 나눠가지고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몇 개 그냥 조금씩 크게 나눠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이제 하게 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계산하는데도 상당히 높은 컴퓨터 계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 이제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계산 뭐 이전에 이런 그냥 수정 과정 계속 거치던 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꽤 많은 수정을 거치는 식으로 어,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수정을 거치는 식으로 이제 그 반복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다가 이제 70에서 80년대쯤 되면 이제 이게 컴퓨터가 이제 우리 그 CPU가 이제 그 일반 PC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반 PC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구조 해석이란 개념 자체가 예전에 이제 뭐 정부기관 뭐 일부 이제 제한된 부분에서만 이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슬슬 이제 상용으로 많이 풀리게 되고 그때 상용으로 풀리게 된 제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이제 아바쿠스라든지 엔시스, 네, 엔시스 같은 이런 그 초창기 소프트웨어 그 초기 소프트웨어들 개념 자체가 요 70에서 80년대 시기에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 연산력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뭐 계산 소프트웨어들이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80년대 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앞에 CAD가 이제 같이 혼합이 된 CAD가 같이 이제 조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CAD가 들어가서 먼저 복잡한 형상의 금형을 먼저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금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 계산을 돌리게 돼요. 이 계산을 돌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요 안에서 이제 수정이 계속 진행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현대 요즘 말하는 이제 성형 해석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 해석을 했을 때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초창기 성형 해석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겠죠. 뭐 기기적 네, 시험이랑
이제 성형성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요 결과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금형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정 과정을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를 반복을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인 이제 여기 전부 다 실험적 수정 과정이고 이 실험을 해서 최종 이제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기존의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이 성형 해석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일단 CAD로 금형을 만들게 되고 요 CAD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게 그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해석을 하고 이제 이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이제 하겠죠. 네, 요 과정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금형 설계를 하게 되고 이거를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제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실험적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건 이제 동일해요.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금형 설계에서 수정을 해서 실험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 100번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100번의 과정을 이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 수정을 했을 때 한두 번 정도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1차, 2차 수정을 해서 이제 솔루션을 얻어내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컴퓨터에서 이제 연산을 돌리는 것 자체는 전기세만 먹게 되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 설계를 해가지고 시험해서 수정하는 것 자체는 금형을 다시 깎고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으로 요 컴퓨터 설계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설계를 했을 때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해석 방법이 바로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름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 개념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뒷부분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누군가 이제 줄로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은 여기에 걸리는 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과 이제 상자 사이에 그 마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힘의 이제 평형이 되겠죠. 요 힘이 F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F2라고 해서 뭐 전체 힘의 합은 뭐 F1 플러스 F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뭐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이 모양이 되게 형상이 복잡해진다든지 걸리는 힘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한요소 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어, 여기는 지금 내보니까 크게 막 복잡하진 않겠지만은 어떤 이런 식으로 제일 좀 간단한 모양으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요 각각의 단순한 하나하나를 이제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요소 하나하나에 이제 뭐 마찰이 걸리고 힘이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힘이 걸릴 거고 여기도 힘이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 힘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걸리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마찰이 요 바닥에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더라도 뭐 사각형하고 이제 요 힘 간의 관계로 좀 짧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그 곡선으로 표시돼야 되는 문제들도 이제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선으로 이제 촘촘하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유한요소 해석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들을 이제 많이 나눠가지고 문제를 이제 근사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선형적인 근사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힘에 대한 얘기들만 했는데 뭐 열에 대한 얘기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열전도율 같은 경우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유체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정전기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뭐 전기 전도 뭐 그래서 전압이 얼마 걸리고 전류가 얼마 걸리고의 문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요 모델을 뜯어 고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힘도 계산할 수 있고 열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정기적으로도 정기적인 힘 역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한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뭐 실제 답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거랑 이제 유사한 값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맞는데 이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그 각 절점하고 요소에서 그 선형적으로 이제 식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곡선 역시도 이제 다 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곡선 1이 있다고 하면은 이 1을 이 3등분해서 표현을 하는 거랑 이제 5등분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랑 그리고 7등분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3등분 표현한 거랑 5등분, 7등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7등분한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7등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도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나와야 되는 게 직선으로 나왔는데 이게 3등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계산해 버리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그 실질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이 도출된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했는데 뭐 실제 실험해 보니까 아예 결과가 아예 안 맞게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잘못되면은 이제 이런 곡선의 근사식들이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버리게 되면은 뭐 요 중간에서 데이터 값들이 완전 다 결과 값들이 우리가 생각한 결과랑은 완전히 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실험이랑 이제 해석은 네, 서로 상호간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여기 이론적인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해석이 꼭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요즘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그 상용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 해석 과정에서 그 많이 쓸 수 있는 코드들은 그냥 그 회사에서 푼 코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들을 보게 되자면은, 엔간한 공정들은 요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뭐, 단조 공정이라든지, 이제 열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열 문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절삭 공정도 이제 해석 가능하고, 뭐, 롤을 만들어가지고, 롤 포밍 해가지고, 그 판재 모양 바뀌는 것도 해석 가능하고 이제 압출했을 때 변형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몇 가지 디슬라이드부터 이제 몇 가지 해석에 대해서만 몇 가지 예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소재의 기기적 특성 같은 경우도 이제 모사가 가능한데 이런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곡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곡선들이 그 고강도감 같은 경우 이제 변형률이 이제 상당히 불균일한 곡선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곡선들이 불균형의 곡선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곡선들에서 변형률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때 어, 네,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성명성이 이런 불균형 현상하고도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성형이 일어날 때 막 변형이 한 번에 팍 집중이 되다 보니까 크랙이 나가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크랙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모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포인터로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를 해가지고 뭐 변형률 현상 집중 현상 역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 뭐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를 그 성형 해석에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일단 생각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컵 성형 해석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컵 성형 해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컵 성형을 해석을 했을 때 뭐 어느 특정 부분이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위험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형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이 바로 이제 실제 성형에 사용되는 이제 금형 도면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뭐 CAD로 이제 그려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뭐 똑같이 이제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 실제 성형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성형이 크랙이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컵 성형을 해석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요 컵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요 인장 잔류력이 막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장 잔류력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컵 벽면에서 양쪽으로 쭉 당겨지는 힘이 존재를 하는 뜻이거든. 양쪽으로 이제 당겨지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 당겨지는 힘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성형을 했을 땐 괜찮지만 나중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깨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연 파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성형했을 때 괜찮은데 하고 이제 성형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 시간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컴플레 이걸 받아갔던 소비자들한테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불만이 이제 막 들어오게 돼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 성형 해석을 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 이제 그 인장 잔류력이 이제 딱 존재를 해가지고 크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지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판재에서 그 0도, 95도, 45도 방향에서 이방성을 또 얻지 않습니까? 이 이방성 역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바쿠스 실습을 하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해석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판재 성형을 했을 때 이 똑같은 소재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형상이랑 변형률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 어, 형상이나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 이방성을 가지는 소재에서 이제 컵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게 이제 귀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어링. 네, 이어링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해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방성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인데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상대적으로 이방성이 적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도 해석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비교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네, 또 이제 판재 성형 해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앞에서는 이제 단일 판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판재 뭐 여러 가지 복합 판재를 가지는 재료에 대해서도
뭐 재료 특성을 이제 A라는 재료 특성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재료 특성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A, B, A의 특성을 가지는 이제 그 샌드위치 모양의 클레딩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이 클레딩 재료 역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재의 기계적 특성 결과에 대해서도 묘사가 가능하고 이제 그 기계적 특성이랑 이제 이방성 정보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성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상 해석도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는 것 가지고는 어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과자 캠퍼스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좀 다뤄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설명을 드리면서 아바쿠스에 대한 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재 성형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성형 해석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주조 공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소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 추후에 이제 그 가자 캠퍼스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